신부가 사라진 날 밤, 누군가는 돈을 쥐었고 누군가는 마음을 내밀었는데요. 정작 가장 처절하게 흔들린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못 잡은 이지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무너진 다음 날부터 동네엔 두 줄의 말이 떠돌았습니다. 사라진 신부, 버려진 신랑.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편한 쪽으로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양수 저수지에서 신혼미상 남성 변사라는 속보가 올라왔고요.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입마다 같은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단체방에 혹시라고만 적고 말을 삼켰고 누군가는 검은 신발이었다더라 같은 근거 없는 디테일을 보탰습니다. 소문이 눈덩이처럼 굴러가자 두 줄의 말 옆에 세 번째 문장이 붙었는데요. 저수지의 그 남자. 그 문장이 사라진 신부와 버려진 신랑을 잔인하게 엮어버렸고 사람들은 사실보다 빠른 확신을 택했습니다. 당사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추측만 한밤의 물 위처럼 번져갔습니다. 누가 새벽 저수지에 그의 이름을 던졌을까요? 확인도 안 된 소문이었는데요. 아침이 밝자 사람들은 먼저 믿고 나중에 묻는 쪽을 택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지하철 손잡이, 회사 복도마다 혹시 이지혁 아니야? 하는 속삭임이 떠다녔고 누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들 조금씩 책임이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요. 그 시간 이지혁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몸을 먼저 움직였는데요. 인력소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작업화 끈을 쥐고 한 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결혼식이 박살난 다음 날부터 이지혁은 새벽을 힘으로 모아 버티는 법만 배우고 있었고요. 장갑을 낀 채 철근을 옮기다가 문득 허공이 빈 것처럼 출렁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혀끝에 위험한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이쯤에서 끝낼까? 그는 입술을 깨물고 그 문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겨냥해 짧게 말했는데요.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덜 비겁하다고, 내가 아직 한 번은 더 버틸 수 있다고요. 사흘 전밤 박성재가 이지혁을 한 끼로 붙들어 앉혔습니다. 말수 적은 두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으면 밥은 빨리 식고 속은 더디게 식더라고요. 계산대 앞에서 박성재가 같이 가자라는 4글자를 남겼고 테이블로 돌아와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잔을 채웠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그냥 밥값 치르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하얀 종이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100만 원 수표였고 이지혁은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고 길모퉁이 분리수거함을 열었다 닫았다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표를 접어 쓰레기 더미 가장 밑바닥에 밀어 넣었습니다. 적선이 제일 무섭다. 그 말은 변명도 승리도 아니었는데요. 그 밤 이지혁은 스스로의 체면을 겨우 건졌고 우정에 관한 믿음 하나를 통째로 잃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박성재가 나를 버렸구나. 박성재는 전화 한 통 더 걸지 않았고 이지혁은 그 침묵을 배신으로 번역해 가슴에 박아 넣었습니다. 지은호는 동아리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이 가벼운 농담처럼 분류되는 걸 참기 어려웠습니다. 사랑 없이도 결혼한대.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고 누군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뒤늦게 박성재가 나타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라며 조심스레 설명을 꺼내자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지혁이라는 사람, 친구 입으로 듣고 싶은 말이 없어서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단호하다는 건 사실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턱을 나서며 아주 간단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은호 후배, 난 기다릴 수 있어요. 지은호는 그 문장이 예의인지 집요함인지 판단을 보류했고 그 보류가 그날 내내 가슴에서 열이 났습니다. 집에서는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필요에 의한 결혼이라는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식탁 의자를 밀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다정은 뜨거운 국을 다시 데워왔고 조용히 말했는데요. 따뜻한 것부터 먹어요. 이 말이 집안 공기를 잠깐 낮춰줬습니다. 이수빈은 농담으로 공기를 바꾸려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카메라 전원을 껐습니다. 이지화는 신발끈을 죄다 다시 묶었는데요. 묶을수록 속이 더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은 술잔을 홀로 기울였고 김다정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건 포기가 아니라 다음 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오수정에게 소개팅을 부탁했습니다. 잊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본문엔 다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흔들립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돌아오는 길에 지은호는 귀갓길 계단참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자기 마음에 대해서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시간은 대체로 밤이더라고요. 휴대폰을 켜고 문자함을 열어봤지만 보내지 못한 문장들이 화면 위에서만 반짝였습니다. 선배, 그날 저는 문장은 쓰다 지워졌습니다. 박성재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친이 운영하는 그룹 회의에 앉아 있어도 그에게 보이는 건 숫자보다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지혁의 굳은 입술, 지은호의 가쁜 숨. 회의가 끝나고 박성재는 바로 이지환을 불러냈습니다. 지환 씨, 집안 쪽은 제가 옆에서 조금 정리할게요. 상철 어르신 건강검진 예약부터 다정 여사님 진료 일정까지 내가 잡아놓을게요. 대신 여기서 박성재는 말을 잠깐 삼켰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오만하게 들릴 수 있어서요. 대신 지역 좀 내가 먼저 본다.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이가 진행하는 프라이빗 라운지 리뉴얼에 지은호가 컨설팅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었는데 누군가는 낯이 익다더라는 말을 덧붙였고 누군가는 피 닮은 건 어떻게 숨기냐는 말을 섞었습니다. 친엄마라는 단어가 조용히 곁을 맴돌았습니다. 지은호는 회의실에서 고성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고성희가 잠깐 말을 멈췄고요. 낯이 익네요. 그 말은 형식적인 인사였을 수도 있고 오래전 미뤄둔 질문의 예고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공기를 스쳐보고 자리에서 펜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고성희는 금세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일만요. 단정한 문장이 그날의 질문들을 임시로 봉인했습니다. 미뤄둔 질문은 대체로 다음 장에서 더 크게 돌아오더라고요. 지강호는 낯선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은호가 적어준 파출소 신고 순서, 스팸 차단 절차, 법률 상담 창구를 냉장고에 붙여두고요. 정순이는 그 종이를 손바닥으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엄마가 강해지는 방식은 종종 이렇게 사소한 실무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늦어요. 지은호가 말하자 정순이는 그래, 대신 밥은 먹어라라고 답했습니다. 무난한 말이 제일 큰 위로가 되는 밤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갈 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고 한참 뒤에 이지혁이 문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긴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감정 얘기는 길어져요. 그러니 간단하게만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늘도 같은 질문을 준비해왔다는 표정이었고요.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하고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답을 바로 내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한 번 대답하면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질문이라서요.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레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고백 내가 왜 안 잡았을까? 반성이라는 이름의 문장이었는데 사과로 들리기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제 마음을 제가 알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대신 저는 오늘부터 제 마음을 행동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면 말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피하진 않겠습니다. 박성재는 알겠어요라고 했고 이지혁은 응이라는 한 글자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대신 보인 목덜미의 긴장 그게 그날 이지혁의 대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각자 다른 속도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철은 방에 앉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뭔지를 다시 생각했고 김다정은 식은 말은 다시 데우기 어렵다는 말을 자기에게도 들려줬습니다. 조옥래는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일은 돌아서 맞을 때도 있다. 김장수는 창밖을 보며 돌아맞을 때 허리를 너무 숙이지 말자고 덧붙였고요. 이수빈은 편집 중이던 브이로그를 멈추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가족 얼굴을 덜어내자. 덜어낸 화면에선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불쑥 올라온 게시글 하나가 또다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계약 결혼이라는 단어가 흐릿한 이미지와 함께 떠돌았고 누군가는 그 단어에 사는 법을 덧칠했습니다. 사랑 없이도 산다 돈 앞에선 다 똑같다.
이지혁은 손에 들고 있던 물 한 병을 그대로 내려놓았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이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이상철이 먼저 말했는데요. 너 말, 내가 안 들은 게 맞더라.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고 이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약속 하나만 하자. 힘들면 나한테 먼저 말해라. 내가 못 들어도 듣는 척은 안 한다. 어색한 유머가 끝에 달린 문장이었지만 그 어색함 덕분에 둘 사이의 고집이 잠깐 풀렸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후회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묻지 않아야 할 때니까요. 박성재는 그날부터 방식과 순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말로 한 걸음, 행동으로 한 걸음. 그는 먼저 정리할 것들을 적었습니다. 지환과 상의해 상철의 검진 예약을 잡고 김다정의 생활 루틴을 흔들지 않으면서 필요한 도움만 비밀스럽게 얻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남의 체면을 지켜주는 게 제일 큰 도움이라고 박성재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묻지 않을게요. 대신 옆에서 기다릴게요. 간섭과 지지의 경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업무일지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오늘을 끝내고 마음은 내일 묻자.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데요. 퇴근길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미표시, 내용은 세 단어뿐이었어요. 조금 천천히.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은 없었지만 그 말이 오늘 하루의 제목이 되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뤄둔 질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정순이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고 진료비 영수증과 돌잔치 사진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산모 정령, 보호자 고영이라는 흐릿한 글씨가 눈에 걸렸고요. 정순이는 한참을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문장으로 서랍을 닫았습니다. 어른이 되는 건 진실을 말하는 타이밍을 고르는 일일 때가 많아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수지 뉴스는 여전히 신원 확인 임박이라는 문장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날이 있죠. 그럼에도 각자는 오늘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지혁은 후회라는 이름의 돌을 가슴에서 조금씩 덜어냈고 박성재는 우정과 사랑의 선을 스스로 확인하려 애썼고 지은호는 자기 마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보기로 했습니다. 고성희의 낯익음과 정순희의 서랍, 그리고 이름 없는 메시지까지 이 질문들은 다음 장에서 한 칸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지혁은 자기 자신에게 짧게 적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서두르지도 말자. 그 문장은 결심이자 유예였고요. 유예는 모질고 기다림은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랑은 대체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박성재, 이지혁, 지은호 세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뛰고 누군가는 돌아서 가겠죠. 어떤 길이 진짜였는지는 다음 이야기가 알려줄 겁니다.